예,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의 윤병선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푸드플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그 강의실에서 같이 면대면을 해서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면은 좀 더 깊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형태여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신 오늘 제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 이메일 주소로 자료라든지 아니면 의문사항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되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왜 푸드 플랜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 우리의 농업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있고 우리의 먹거리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존재하는지, 이제 그러한 출발점 속에서 푸드 플랜이 어떤 그 탄생 배경,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푸드 플랜, 먹거리 계획 내지는 먹거리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또 담아가야 될 것인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 플랜과 관련해서 사실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이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푸드 플랜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농정 패러다임은 과거에 있어서의 농정 패러다임과 좀 차별성을 갖고 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농정 이념이라든지 목표, 대상, 방식에 있어서 과거는 생산주의 농정이었었다. 그러니까 뭐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 아니면은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키워야 되고, 그리고 특정 품목의 어떤 그 단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 아니면 1인당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데 중심이 두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계의 사용, 더 많은 화학비료의 투여, 농약의 사용 등등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정당화되어지는 시스템이었었다. 이것을 일괄해서 우리는 과거에 있어서의 농정의 핵심을 이제 생산주의다라고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지속가능 농정에 있어서는 먹거리 생산에 있어서의 지속가능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방점이 찍어지게 됐었었고, 그리고 농정의 목표를 단순하게 경쟁력 있는 농업의 육성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고, 그리고 농정의 대상도 좀 더 넓혀서 농업과 농민 중심에서 농업, 먹거리, 농촌, 국민,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도 고려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정책적인 어떤 그 대상의 확대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농업 상황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2019년도의 자료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농가 소득이 2018년도 대비해서 2%포인트나 2%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소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무려 20% 이상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농가라고 하는 것은 주되게 농업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85년에 농가소득의 한 65% 정도를 농업소득이 차지했었는데 2019년도에는 끝내는 이 25% 이하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이 농업소득이 낮아진 것을 물론 농해소득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도 나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농업소득 자체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야말로 농사는 열심히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이 제대로 보장이 되어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가격이 폭락되어져 버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악순환을 끌어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푸드 플랜을 이야기할 때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산한 농가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뭐 유통 부분이 됐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통해서 좀 이끌어내자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돈 중에 더 많은 부분이 농가에게 가도록끔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소비자가 지불한 값도 이렇게 좀 낮출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푸드 플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의 농가 소득의 이제 추이를 본다면은 이대로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굉장히 이제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2019년도 자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농민들이 농사를 져가지고 농산물을 판매를 하시게 되는데 그 판매를 하셔가지고 손수하게 이제 그 경영비로 지출한 거 빼고 나머지 농업 소득으로 이제 가는 부분. 그러니까 전체 농산물 판매 금액 중에서 농업 소득으로 잡히는 부분이 얼마만큼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농업 소득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990년만 하더라도 100원어치를 팔면은 69원이 농업 소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작년 기준을 보면은 100원을 팔았을 때 30원밖에 떨어지지 않는 계속 이 농업 소득률이 악화 일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업 소득률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이게 암담한 농업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오른편에 있는 그래프는 그 빨간 선으로 이제 그 표시되어져 있는 것은 실질적인 농업 총 생산입니다. 생산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생산의 증가와 함께 농업 총소득, 실질 농업 총소득도 증가를 했지만 90년도 이후부터는 지금 계속 이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은 많아졌는데 소득이 감소되어지는 모습. 그러면서 계속 그동안에 있어서의 농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효율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이었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1980년대 중반 이후에 규모화, 단작화, 전업농 육성을 농정에 있어서의 주된 모습으로 가져갔습니다만은 여기 양파 재배 규모별 아니면 연령별 분포에서 보시다시피 양파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창녕이라든지 무안이라든지 몇몇 지역이 이제 그 아주 특화된 지역이잖아요. 특화된 지역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300평 이하의 양파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비중이 54.2%다. 그러니까 규모화, 단작화, 뭐 전업농 육성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대규모화를 꽤 했지만은 대규모화의 그 성과라고 하는 이 결과적 지표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있어서의 중심은, 농정에 있어서의 중심은 바로 소수에 불과한 상층농들의 중심이 되어진 가격 정책이었는데 그 가격 정책이라도 제대로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형태가 됐느냐. 매년 봄만 되면은 양파값과 마늘값 때문에 난리가 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농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변화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그 중소가족농도 배려하는 일종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선순환 구조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생산주의 중심에 있어서의 농정의 탈피,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0.1 헥타르 미만의 이제 그 생산 농가들 무려 50%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이런 농가들이 중심이 되어지는 또 이런 농가들을 배려하는 이제 그런 체계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양파와 대파의 도매 가격 추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이제 모습. 그러니까 이 변동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이제 하락되어지는 농업 소득에 있어서의 이제 불안정성을 이제 그 보여주는 이러다 보니까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하고 비교했었을 때 현격하게 이제 낮아지고 있습니다. 본래 기본적으로 이제 그 농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소득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만 하더라도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하고 농가 소득은 거의 비등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60% 선에 머물러 있고 이제 과거에는 농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시 근로자 가구보다는 좀 더 양극화가 덜한 것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서는 이 양극화의 정도가 도시에서의 양극화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지 규모별 농가 구성과 판매 금액별 농가 구성을 한번 좀 봐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지금 경지 규모별 농가에서 물론 경지 없음까지 포함이 됐습니다만 2010년도, 2015년도, 2019년도
추세적으로 계속 0.5 헥타르 미만 또는 1.0 헥타르 미만의 농가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농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산이 이루어집니다만, 이제 소규모 생산 농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계통 출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수집상을 통한 이제 그 출하라든지 여러 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들 소규모 생산 농가들도 나름 이제 농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판매 금액별로 보더라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1천만 원 미만의 농가가 거의 한 뭐 70%를 갖다 육박하고 있어요. 한 3분의 2 정도는 1년 농산물 판매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다. 그럼 아까 농업소득률을 등치해 가지고 볼 때 1년 농업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농가가 무려 한 3분의 2 정도에 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역 내에 있어서 농촌 내에 있어서 중소농가,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상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대농이 서로 이제 조화롭게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는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또 푸드 플랜의 어떤 그 추구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사실 이 식량 안보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엔 돈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것이 식량이었었고, 그래서 이른바 이제 값싼 먹거리 시대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이제 그 값싼 먹거리 시대는 이제 끝나버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번 코로나19가 터지니까 몇몇 이제 곡물 수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수출을 제한하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안정적인 곡물의 확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 안정적인 곡물의 확보라고 하는 것은 자금력의 향상에 의해서 가능한데, 그 자금력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의 어떤 그 생산에 대한 의욕의 증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의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정부의 정책과 함께 이른바 이제 소비자와 함께 이 문제를 또 해결해내는 것. 이제 그게 필요치 않겠느냐? 이제 그러한 고민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푸드 플랜 속에 이제 담겨지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참 안타까운 지표죠. 1970년대 70년만 하더라도 전체 곡물 자급률이 80%였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21.7%, 22%로 이하로 내려간 적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25% 이하로 내려가더니 이제 21.7%. 이런 추세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푸드 플랜 등을 통한 이제 나름의 어떤 농정의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발현되어지지 못한다면 20% 이하로 떨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보신 것처럼 코로나19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가공식품에 대한 이제 배달 서비스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공식품의 수요가 증가되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하게 국내산 농산물의 수요의 확대하고 연결되어져야 될 텐데, 여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30%를 겨우 넘어서는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내의 농업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국내에 있어서의 어떤 식품 산업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선순환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고민들도 이제 사실 이제 푸드 플랜에 담겨져 있고, 그동안에는 이제 기업 중심의 가공에 편중이 되어 있었다면은 이제는 농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없느냐라고 하는, 맨 처음에는 농민들이 주도하는 식품 가공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었었죠. 그렇지만 지금 여러 지자체, 뭐 예를 들자면 완주도 그러하고 나주도 그러하고 그 여러 지역들 중에서는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돼가지고 농민들이 농산 가공과 관련된 실습하는 그 자체에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직화하는 내용까지도 교육에 담아내는 굉장히 진일보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푸드 플랜이 이제 추구하는 부분이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소비자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마찬가지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식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가구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 그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먹거리 선순환을 이제 구축하기는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다.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 그림은 농식품부에서 이제 만든 이제 그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중소농이든 전업농이든 무조건 외지 시장으로 갔다가 다시 또 내부로 들어왔다. 그런데 이제는 중소농을 기획 생산이라든지 조직화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 분들이 생산해 낸 것은 지역에서의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내에 있어서의 가공 등등으로 좀 연결을 좀 해보자.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도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에 있어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푸드 플랜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그 다음에 재활용 내지는 폐기에 있어서 이 분절적인 이 부분을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가져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지역 내에 있어서의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그리고 지역 내, 그 다음에 지역 간에 있어서의 상생의 구조를 또 만들어내자. 그러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끔 농생산 현장도 그렇게 또 연결을 해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푸드 플랜에 있어서의 어떤 그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다라고 할 때는 뭐 공공급식의 확대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도농 상생이라고 하는 부분, 지역 내 상생, 그리고 안전관리 등등이 될 것입니다. 지역 먹거리 전략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 현황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푸드 플랜의 핵심 가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푸드 플랜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먹거리 선순환을 통해서 포용과 상생의 지역사회를 구축해내자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그 사회적 지속 가능성, 생태적 지속 가능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것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돌봄과 배려의 정신이 발휘되어지는 시스템, 그리고 이것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협치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가치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봐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에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재작년 대비 작년에 농업소득 하락했고, 그리고 농가소득조차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농업소득의 어떤 증대가 이제 필요하다.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유통체계라고 하는 것은 농민에게 가격 결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로컬푸드라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가격이 매겨지고 있진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농민들의 가격 결정권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영역들을 넓혀 나갈 그런 어떤 시행의 어떤 공간으로서 푸드 플랜이 작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이제 판로를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를 또 푸드 플랜이 또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가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지고 이것이 농민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기에다가 이제 사회적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체험 이러한 것들도 결합이 돼서 다양한 소득원의 어떤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유통이 아니다. 전혀 절대 유통이 아니다.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가 주된 것이긴 하지만은 그 과정들을 농민과 소비자의 것으로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 그리고 그것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을 고민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하고 싶은 논의들, 행하고 싶은 것, 이제 그것을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는 것.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까 또 말씀드렸었던 이제 협치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면에서도 또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태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생태 문제와 연결에 대한 어떤 그 지적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농업 일반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민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료 사용량에서 본다면 호주, 캐나다, 미국, 프랑스, 브라질 모두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농약의 사용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땅에 포함된 질소인 함유량이 가장 그 최대인 나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영양화로 연결되어지고 여러 가지 생태적 어떤 그 위협 요소로 또 작용을 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 친환경 농업의 어떤 그 인증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관행 농업, 농약에 의존하는 농업, 화학 비료에 의존하는 농업에서 생태적인, 그다음에 우리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확보하는 부분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측면 속에서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들이 지역 내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생태적 어떤 그 여건의 어떤 그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푸드 플랜을 고민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는 이제 그 지역 인증을 갖다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GAP로 대체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논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 뒷부분에 있는 그 자료에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신 것처럼 우리의 농촌, 규모 있는 농가든 그렇지 못한 농가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아무래도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들은 중소농가들이다. 그리고 우리 농촌 지역에 있어서의 사회적 양극화가 훨씬 더 심각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으니, 푸드 플랜을 통해서 중소농가나 여성농가, 고령농가가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이제 그 속에서 지역 내에서의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배려의 정신이 이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식 아동의 문제, 농촌 지역도 도시 지역만큼이나 결식의 문제가 더 심각할 수가 있다. 도시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편의점이라도 가까이 있지만은, 농촌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옛날에 그 마을마다 있었던 전빵들 거의 다 없어져 버린 형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그 먹거리에 있어서의 접근권이 훨씬 더 심각한 곳이 농촌 지역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형태의 먹거리 접근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아쉬움을 찾아내는 건 누구냐면은 바로 지역민들이다. 이제 그런 면에서 푸드 플랜에서 강조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민간들에 있어서, 민간 진영에 있어서의 이제 자발적인 참여이고, 또 그러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정책의 어떤 그 고민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동시에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협치입니다. 민관, 민민, 관관. 개를 넘어서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은 말할 것도 없고, 국은 말할 것도 없고, 개를 넘어서기가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사실 푸드 플랜이 제대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개뿐만이 아니라 한 지자체 전체가 이 푸드 플랜과 관련된 논의를 이제 모아서 나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관관의 협치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집행부하고 그 다음에 입법, 의회하고의 이제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을 나름 이렇게 좀 조율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결집해내고, 그 다음에 푸드 플랜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정리해내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가 이제 필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푸드 통합 지원 센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푸드 통합 지원 센터를 유통센터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아가지고 판매하는 대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적, 그 다음에 경제적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내고, 그 다음에 돌봄과 배려의 내용들을 담아내고, 그리고 협치를 또 할 때, 이게 중간 조정자적 역할을 하면서 지역 내에 있어서의 어떤 그 먹거리 농업과 관련된, 가공과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이 민주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성이 담보되어져 있는 조직이 바로 푸드 통합지원센터다. 물류 기능은 기존에, 심지어는 물류와 관련된 기능은
기존에 물류를 담당했었던 주체들이 또 참여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류를 담당했었던 부분이 이른바 유통 전문가다라고 해가지고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있어서 주된 결정을 지배한다? 이거는 푸드 플랜이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하고는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이제 그 지역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상당 부분은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끔 또 결합해내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푸드 플랜. 그리고 농민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농민을 대상화하지 말자. 농민 스스로 자주적 조직을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점을 이 푸드 플랜을 통해서 좀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푸드 플랜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드 플랜하고 로컬 푸드 운동. 이제 사실 로컬 푸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얼굴 있는 먹거리를 매개로 해서 농가 시의 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좀 촘촘하게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푸드 플랜하고 연결되어지는 지점은 굉장히 이제 많이 있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런데 로컬 푸드 운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민간 단위에서 이제 그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공적인 형태의 개입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제 약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먹거리 복지라든지 취약계층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먹거리에 있어서의 재활용 폐기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들은 바로 이제 공적인 영역 속의 얘기다 보니까 이것까지 담아낸 것이 이제 푸드 플랜이다. 그래서 조금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로컬 푸드 운동이 지향했던 부분들이 담아진 것이 푸드 플랜이면서, 푸드 플랜은 로컬 푸드 운동 속에서 실천하지 못했었던 영역까지도 같이 이제 확대시킨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절대 푸드 플랜은 유통의 재조직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좀 전에 이른바 중간 지원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사회적 지속 가능성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푸드 플랜은 지역에 존재하는 유형 무형의 자산을 엮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과 먹거리의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민의 요구와 열망을 반영해서 설계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드 플랜의 실행에서 중요한 역할은 이제 중간 조직, 지원 조직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재단 법인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직영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적인 형태의, 공공성이 강화된 형태의 이제 그 조직에게 이것을 또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유통 및 물류 중심의 조달 체계 담당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푸드 플랜에 있어서 이제 그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공성이 담보된 조직화 주체로서의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초 단위에서의 계획을 촘촘하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광역이어야지, 행정적 편의성, 사업의 편의성 때문에 광역 중심의 체계로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관행적인 푸드 플랜이 본래 지향했던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다. 호랑이를 그리다가 고양이도 못 그려내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지금의 관행화된 유통체계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이름만 달리되어진 형태로 푸드 플랜? 그러면 그건 그야말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푸드 플랜 정책 마케팅이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기초 단위의 기자체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동안의 유통 속에서 보여지지 않았었던 농민들의 얼굴을 드러내놓는 그 고민이 이제 있어져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GAP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업과 관련돼서 이제 관심을 갖고 그 의정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GAP는 Good Agricultural Practice, 일본에서는 적정 농업 규범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초제를 쓰는 농업이라 하더라도
이 적정하게 제초제를 썼다면 그냥 뭐 GAP 인증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제초제를 쓰는 농업을 장려하는 푸드 플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그나마 이제 그 제초제를 쓰긴 했었어도 먹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안심을 줄 수 있는 형태는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장기적인 형태로 가져갈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가능하면은 이제 친환경에 대한 부분에 방점이 찍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GAP하고 친환경. 사실 이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비율이 많이 이제 위축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생산 농산물의 상당 부분이 이 급식이나 공공급식 영역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푸드 플랜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이 더 이제 활발하게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또 계기로 또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떼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바다를 꿈꾸는 일이다. 그동안 농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고 그 다음에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던 많은 주체들이 함께 우리가 그동안의 먹거리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되고 있었어. 이번에 푸드 플랜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농업 생산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가 먹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지역민들의 요구, 그 다음에 지역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그 푸드 플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원님들의 이렇게 그야말로 분투를 이제 기원하고, 의원님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농업과 우리의 먹거리가 또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